15년 4월 28일. 충주 탄금대 근처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 바로 그 신립 장군이 강을 등지고 있었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일본군 앞에서 조선의 운명이 정말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패배 중 하나죠. 이 탄금대 전투.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신립 장군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웅에서 패장으로 그 엇갈리는 평가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지 당신과 함께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신립 장군 하면 뭐랄까 정말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북방 여진족 상대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 1583년에 니탄계의 난이라고 꽤 탄 반란이 있었는데 그걸 평정한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직접 훈련시킨 정예기병 500명. 그 얘기 유명하죠. 네, 그걸로 명성을 떨쳤고 또 선조임금의 신임도 대단했어요. 왕자 신성군의 장인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외란이 터지고 막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말 조선의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신립 장군이 충주로 내려간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피난도 안 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병력이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 됐는데 사실상 조선 중앙군의 주력이었죠. 그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전장으로 간 겁니다. 바로 거기서 신립 장군의 그 전략적인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통 조령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포기한 걸 가장 큰 실수로 꼽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조령은 길이 아주 험준해서 신립 장군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기병을 쓰기에는 뭐랄까 최악의 지형이었어요.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게 당시 일본군이 한 부대만 온 게 아니거든요. 고니시, 가토, 구루다 여러 부대가 나눠서 올라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조령에 만약 고립된다면 측면 공격이나 포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군의 진격 양상까지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왜 하필 평지인 탄금대였을까요? 이 부분이 참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인데요. 네, 신립은 아무래도 기병의 그 충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야 전투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금대 일대가 넓은 평야이면서도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비교적 좀 제한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충주 지역에 서풍이 강하게 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조선군의 활이나 승자 총통 같은 화기의 사거리를 늘려주고 반대로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계산, 이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을 등진 배수진이 아니라 기병, 지형, 심지어 바람까지 고려한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름의 승부수였던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기병, 지형, 날씨까지 고려한 승부수였다니.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계획과 현실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최근 연구를 보면요. 신립 장군의 초기 계획은 탄금대가 아니라 달천강을 앞에 둔 단월역 근처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단월역이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강을 방패 삼아서 좀 유리한 위치에서 기병으로 도하하는 적을 격파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충주성으로 잠깐 이동했다가 아마 보급이나 병사들 사기 문제였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본군이 진격해온 겁니다. 네. 속도도 빨랐고 또 측면으로 파고드는 우회 기동에 휘말리면서 결국 탄금대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전투를 치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패인은 역시 정보의 실패입니다. 정보 실패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부족했던 걸까요? 일단 척후, 그러니까 정찰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적의 정확한 규모나 이동 속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요. 더 치명적인 건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 특히 그 조총의 위력과 장창 부대와 함께 운영하는 그 보병 전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 화승총이요? 네. 게다가 급하게 모인 병력들의 훈련도나 사기도 낮았고 전투 당일에 비까지 와서 땅이 질퍽거렸다고 해요. 이게 기병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결국 계획했던 기동전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밀려서 강을 등지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도했던 전투가 아니었던 거죠. 이 패배로 조선군 주력 8천에서 1만 명이 전멸하고 신립 장군도 결국 자결했죠.
조선 조정은 뭐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요. 네, 그래서 결국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파천, 즉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이나 명나라 장수 이여송 같은 사람들은 신립장군이 조령을 버리고 무모하게 배수진을 쳤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능한 패장이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시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적의 전력이나 부족한 정보, 또 급하게 모은 오합지졸 병력 같은 그런 극도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출선을 다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재평가죠. 신립 개인의 판단력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의 군사 시스템 자체가 일본의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죽음 때문일까요? 민간에서는 신립장군과 관련된 처녀 귀신 설화 같은 것도 전해지잖아요. 아, 네, 있죠. 젊은 시절에 신립장군이 구해줬지만 외면했던 처녀의 원혼이 탄금대 전투에서 복수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혹한 패배를 겪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뭐랄까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탄금대 전투와 신립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수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부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또 변화하는 적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몰이해가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그리고 한 명의 영웅에게 지워진 과도한 기대와 압박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죠. 어쩌면 신립은 실패한 장군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체제 속에서 마지막까지 맞서 싸우려 했던 어떤 비극적인 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내려진 리더의 결정.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보 부족과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장수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